조사하면 다 나와 세상의 모든 맞짱. 이번 주제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주제를 위해서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의당 전 정책위 의장이신 박원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치계 아이돌, 정치계 하이브레인 이준석 최고를 모셨습니다. 우! 윤석열 총장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6가지였는데요. 일단 불문 2가지부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중앙일보 사저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불문입니다. 그리고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이것도 불문입니다. 그다음에 무혐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이건 무혐의로 났고요. 그다음에 감찰과 수사 방해가 2가지였는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이 있었는데 채널A 사건만 인정이 됐고요.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은 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된 거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6가지 중에 2가지 반. 원래는 이제 6가지 중에 4가지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6가지 중에 2가지 반. 위원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수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유를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큰 기술, 업어치기 같은 걸로 한판승을 노리다가 안 들려. 업어치기라면 일단 들려야 되거든요. 이해가 쏙쏙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밀치기로 유효 정도 얻은 건데 근데 밀기 전에 깨물었냐 안 물었냐, 반칙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징계를 몰아붙일 때의 그 분위기로 보면은 거의 대역죄였잖아요. 이건 뭐 사약이 아니고 능지처참 수준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역죄냐. 그러니까 살짝 민 건데 밀기 전에 깨물었냐 안 물었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 끝났네. 방송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 4시까지 뭐 하느라 고민했을지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한 것처럼 한판승 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잘한 걸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벌점 끌어줘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했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불법 사찰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찰위에서 한번 판단이 나온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주체들 예를 들어 대한변협도 그렇고 법학교수회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인데 이걸 이제 결국에는 징계 사유로 삼았다는 것도 참 궁색한 판단이다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식 징계 청구잖아요. 6개를 이제 쫙 해가지고 이건 애초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누구 기소할 때도 보면은 원래 혐의가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성립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예비 혐의를 이제 넣어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불안하니까 6개나 한 거예요, 애초에 보면은. 진짜 불법 사찰이나 이런 거에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딱 걸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정치적 중립 이거는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한 발언 중에 내가 정치하겠다는 발언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는 발언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징계하는 건데 공무원이 이 정도도 말도 못하나. 애초에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물어봐가지고 답한 건데 이 정도 답도 못하나. 뭐 이거는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위 2개월은 예상하셨어요? 새벽 4시 이전. 저는요, 그 오히려 여권 관계자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해임을 하거나 면직을 하려면 차라리 해라. 정직을 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으로 살아나는 경우에는 당신들은 완전히 이거는 재앙적 결과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직무정지 시켰는데 바로 풀려나가지고 그때부터 여론이 급반전된 것처럼 그 정직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임이나 면직을 해도 그 소송 걸어가지고 되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정직 상태에서는 후임 총장을 못 찾습니다. 예, 근데 해임이나 면직을 해버리면은 바로 다음 총장을 임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후룩 하면은 2, 3주 안에 새로운 총장을 자리에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법원이 뭔가 가처분을 때리려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면은 검찰의 머리가 2개가 되는 상황. 이거는 법원이 판단 내릴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강제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해임이나 면직을 내려야 된다. 정직 애매하게 때리면 살아나면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권 관계자들도 대충 그 얘기하면 공감을 해요. 근데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임이나 면직되려면은 뭐 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6개 중에.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직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어요. 이게 이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며칠 전부터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고심이 많구나 이런 건 뭐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었고 새벽 4시까지 결론을 못 내고 과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놨잖아요. 그거는 그 내부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강경하게는 해임 의견도 나왔을 거고 아마 어쩌면 이 불문에 붙이거나 내지는 이걸로는 징계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점을 절충해 가지고 정직 2개월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송전이 이어질 텐데 차라리 해임이면 그리고 바로 후속 인선 절차를 가져가면 법원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에 따른 역풍, 후폭풍 이거는 조금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까딱하면 법원이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의 직무정지 처분을 인용했던 논리와 같은 논리로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어쨌든 법률가인 이 법률가가 다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정치적인 논리만 가지고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다. 아마 여권 핵심부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고 법률이고 다 떠나서 칼을 뽑았는데 뭐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대충 칼집에 넣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강경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징계위원들 각자가 이름을 걸고 내리는 징계여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복잡하게 얽히면서 좀 어정쩡한 수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막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혐의를 봐셨을 때 이거는 좀 그렇다. 이 혐의는 좀 그렇다. 어떻게 뭐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한 혐의는 4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그 사찰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조계의 중론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 검찰이 판사들에 대해서 세평 수집하고 이런 게 근데 그 수집한 세평의 수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거를 무슨 직권남용에 준하는 이런 어떤 그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저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 게다가 관리 책임을 물어서 징계 사유가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계 사유 그리고 또 그 사유를 가지고 지금 뭐 정직이라는 징계 결과를 도출한 게 적정했느냐 저는 별로 적정치 않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아까 이제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공직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 정치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근데 그게 왜 윤석열의 경우에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이 평가받아야 되느냐. 게다가 여론조사 대상에 자꾸 오르는데 가만히 있었다. 근데 가만히 있은 건 아니고 빼달라고 계속 그랬다면서요. 리얼미터도 뭐 그런.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직접 요청이 온 적이 없고 코리아 그래요? 리서치에만 네.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은 뭐 빼달라고 했겠지만 그 뒤에 계속 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를 삼는다는 거는 아니 그러면 지금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그 원론적으로 검찰총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 모두에게 있어요. 정세균 총리도 지금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도 오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징계 사유는 적절치 않았고 그래서 법률적 징계라고 보기에는 이번 징계가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정치적 징계였다. 아니 저는 정치적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징계를 하려면 저런 방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예전역에 한 말씀 하셨으면 그걸로 이 이상의 효과를 냈을 텐데 그걸 피하려다가 결국에는 너무 이 복잡한 문제를 많이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요 시점에서 댓글이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 이런 엄청나죠 지금 뭐.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권 주자 여론사가 뭐 지금 1, 2위 나오고 있는 뭐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는 길에 어제 뭐 채널A에서 보도가 됐다고. 근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안 이러셔도 된다. 추운데. 이거 굉장히 정무적인 그러니까 어제 출근길의 모습은 정치인이더라고요.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본인을 지지하는 아마 거기 시민들이 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윤석열 연호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강한 제스처를 쓰면서 그동안 감사했는데
오늘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나오셨던데 제가 그 마음은 받겠다. 이건 전형적인 정치인의 워딩입니다. 저도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징계가 면직이나 해임이었으면은 정치적인 행보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었는데 정직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정치적 행보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약간 꼬이는 행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해임이 됐으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행보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은 면직이 되면은 소송으로 다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면은 그게 사실 다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명예는 조금 회복되겠지만은 2, 3년 동안 다투는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측을 했어요. 해임이나 면직을 예상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가가지고 이걸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속된 말로 쪼잔한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딱 그 순간에 국민들한테 저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면 정치 출마 선언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딱 되게 멋있는 출발이었는데 지지율 1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정직은 그 말을 못해요. 예. 정직은 대기 모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2개월을 참던지 아니면 자기가 던지던지인데 자기가 던지면은 그건 오히려 자기가 속 좁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고 지금의 주목받던 윤석열에서 2개월 정도 음소거 상태로 있으면 또 무슨 상황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대선 주자에게 눈독을 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직 2개월은 굉장히 그게 가처분을 풀려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정치 스케줄에 꼬인 지점이다. 이게 이제 저 얘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해임이나 면직을 맞았으면 윤석열이 바로 이제 정치 행보를 했을 거다. 정치하려고 나섰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무적으로. 근데 이제 저 사람은 평생 이제 법으로 이 밥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검사도 아니고 진짜 칼잡이 중에 칼잡이였어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징계했다면 대통령이 내가 이게 기대했던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물러났겠죠. 스타일상. 근데 그게 아니고 법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법으로 했으니까 징계하겠다. 이거는 평생 칼잡이로 살아온 윤석열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임이나 면직을 내렸어도 똑같이 다퉜을 거다. 물론 다투면서 정치적 행보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뭘 건드렸는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어디를 건드려서 저렇게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평생 어쨌든 자기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나를 법으로 내가 평생 이걸 통해서 밥을 먹고 오늘 지위에 올랐는데 이걸로 나를 내치겠다? 이거 못 참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차기 대권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그 가능성이 생기려면은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면은 그때 한번 일 수 있는 게 이 정도 판이 좋았는데 안 되는 거는 당 문제다. 이래가지고 당을 한번 갈아엎자 또는 정계 개편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텐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당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당이 주체가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냥 손들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사실 단일화 모델은 나오기 쉽지 않다. 그걸 생각해야죠, 이제.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으로 성과를 낼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한 얘기잖아요. 그 성과를 낼지 안 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엔 모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일종의 반작용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면이 지나서 온전히 정치를 하겠다고 이 나서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다가 발 들이자마자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황교안 전 대표도 비슷한 케이스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가 돼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발돋움할지 이거는 국민의힘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지만 본인 하기 나름이다. 본인이 사실은 소명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갖고서 자기 확신에 차서 나온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한때의 지지율에 이렇게 도취돼서 나온다면은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전 최강욱 의원이 이제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하는 거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겠다고 나오면서
오히려 참 이슈가 없는데 뜨게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논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솔직히 박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야지만 대선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총리도 장관도 사실 비슷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검찰총장만 그러느냐. 저는 이제 여권도 오히려 윤석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과의 싸움을 지금 1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패배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 속에서, 왜냐면 대권주자 1위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었던 대상이 대선주자 갑자기 1위로 등극했어요. 이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존재라는 걸 입증한 건데, 그 상황에서도 이걸 뭐 놓지 못하는 거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뭐 유승민 때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져왔던 패착, 이걸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저걸 손을 보려고 하여튼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일단 막 지르고 보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이 조금 좀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냉정하게 손을 보려면 훨씬 더 이 냉정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움이 너무 커가지고 냉정함을 잊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이제 패착이 되고 역효과를, 대표적으로 아까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정 같은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총선에서 뭐 진박감별하고 뭐 찍어내기 하고 김무성이 도장 들고 튀고 이러면서 선거 전체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징계를 했으니까 쿨다운하고 냉정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약간의 이 냉정함을 좀 잃은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향후 이제 징계 결정, 이제 정직 2개월 나왔는데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재가를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확정되고, 그럼 그 즉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징계 감찰 국면에서 이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 차장을 그럼 놔두고 가면은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또 대검 차장을 교체하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엄청난 전투를 벌였지만은 그럼 여권이 얻은 건 뭐냐? 그것도 사실 모호한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2차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제 내려지면 이 가처분 결과는 바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과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텐데요. 지난번에 그 직무정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가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끌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가 없는 성격의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법원이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징계 결과에 대해서 소송 내고 그 징계 결과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인데,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졌잖아요. 이번에 훨씬 더 신경을 쓸 거고 법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여서 지난번처럼 신속한 결과가 나오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저희 리얼미터는 항상 남들보다 더 미래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했던 소들이 다 기각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2개월 정직을 당했어요. 그 이후의 행보 어떻게? 어차피 본안 소송은 몇 년 걸릴 거니까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대주공 개돼지사 했던 분, 그분도 거의 2년 걸려가지고 이제 그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처분을 이제 받아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했던 그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가 뭐 법률가들 예측으로는 2-3주, 빠르면 2-3주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연말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그 한 시즌에, 그러니까 한 1-2주 남짓하는 기간에 한두 개밖에 소화를 잘 안 합니다, 대중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국면이 하나가 또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12월 2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뒤 예고된 게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총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거 한번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조국 장관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들 표현으로 뭐 검사와 수사관을 100명씩 보내가지고 무슨 압수수색을 몇십 곳 하고 이래가지고 샅샅이 털어가 죄 없는 사람을 이제 넣었다, 이런 주장인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여론이 한번 1차적으로 중간고사 평가를 내릴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했던 행동들이 옳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 쪽으로 그 여론의 분위기 한번 쏠릴 겁니다. 아, 윤석열이 그때 그럴만 했구나라고. 그렇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연말에 한번 전국은 그렇게 불탈 수 있고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또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거기서 정경심 교사 무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기다릴 것도 없이 이것도 여론이 또 확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속된 말로 본인이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잊고 있었지만은 12월 23일에 정경심 교수의 1심 판단도 굉장히 이 사태에서 분수령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론의 형배를 봤을 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총장은 법률가입니다. 때문에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2개월 정직 저는 버틸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뭐 사표 내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이 사람의 세계관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2개월 내에 그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본안 소송은 결론이 안 나요. 그 과거에 돈봉투 검사, 그 중앙지검의 이영렬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 18개월 만에 결국에는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복직했다가 당일날로 사표 내고 옷 벗었던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을 저기로 내쫓았잖아요. 여주지청으로. 이 사람 거기 가서 버텼어요. 그 상황에서도.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논리를 이 토대로 이 사람 버틸 거라고 보고 그럼 2개월이 흘러갔어. 이제 본안소송 결과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복귀해서 아직도 임기가 그럼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어떡할 거냐. 칼 휘두르겠죠. 윤석열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 사이에 칼 갈 거고 그러면 2개월 동안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이제 청와대나 현 정권이 검찰 장악할 수 있냐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사들이 집단항명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조남관을 정점으로 버틸 거다. 그러면 이제 저걸 잘라야 되는데 차장을 할 수는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또 무리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다. 차라리 그냥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했으면 해임이나 면직이나 이게 후폭풍이 오더라도 어쨌든 뭐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은 안 됐을 텐데 지금 굉장히 좀 어정쩡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아까 윤석열 총장도 해임이나 면직이 안 되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는 이제 다소 지연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거꾸로 그러면 팀 추미애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아까 검사들 대부분은 윤석열 총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팀 추미애라고 할 만한 일부 검사들, 검사장급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성윤 지검장도 있고, 뭐 신성식 부장도 있고, 이번에 보면 뭐 그 심재철 국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서 불리한 대중적 여론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총대를 맨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분들이 앞으로 2달 동안 버티고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또 2달 뒤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 조직에서 사실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이제 관심사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올라갈 자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올라가면 검찰총장이거든요. 비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내년 7월까지 윤석열 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상당한 조직 내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관측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해서 공수처가 뭐 지금 월성 원전 수사나 이런 거 다 공수처로 이관하고 그리고 윤석열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려서 뭔가 이게 이제 식물인간 된 김에 복귀하더라도 힘을 못 쓰게 만들 거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착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공수처가 내일 출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도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낙점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아무리 빨라도 12월 달에 인사청문회 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지금 정치 일정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돼요. 검사 뽑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공고 내야 되고 지원자들을 해서 면접 보고 신원조회 마치고 수사관 40명 뽑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작동하는 거는 빨라도 내년 2월 이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내일 공수처가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직 2개월 받을 때까지도 정직 2개월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도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그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원전 수사를 하면서 사실 공수처가 이걸 이제 이첩받아서 가려면은 수사의 대상자가요. 공수처에서 지정하는 고위공직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위 말하는 장관급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시도했던 과장급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실제 시설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혐의를 확인한 다음에쯤에서야 백운규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도 이제 공수처가 있을 때 자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쓸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 생각하는 것만큼 원전 수사 같은 것을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첩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첩받으면 거꾸로 역으로 본인들 스스로 공수처에서 장관을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부담입니다. 수사 대상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번 대전지검에서 왜 그 은폐 혐의에 대해 가지고 왜 그것만 수사를 했을까를 살펴보면요. 정책 판단은 더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은폐 혐의만 수사한 것은 나중에 이첩 가능성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야말로 그 정치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오에만 휩싸여 가지고 예전에 보면 에라 뭔지 모르겠고 무조건 유승민 잘라라 뭐 이랬던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선거 지든 말든 한 20, 30석 덜 해도 돼 이런데 유승민은 무조건 잘라 이렇게 가가지고 다 말아먹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권에서 조용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공수처는 지금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게 급반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의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 저게 좋은 제도구나 좋은 도구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권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사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수사 대상 중에서 건드렸을 때 가장 저항이 약할 만한 조직이 어디냐 했을 때 군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방산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끼는 성격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저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장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0명 됩니다. 별이. 그리고 전직들까지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돼요. 근데 심각하거든요, 여기. 제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쨌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출범했어요. 공수처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여러 비판이 많은데 그건 다 지난 얘기고. 그럼 공수처가 잘 되길 바라야 되잖아요. 이게 단지 대통령 하명 수사하는 정치적 반대자 사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잘 되게 하려면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고위공직의 부정부패,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공수처는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방산비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들이나 혹은 고위직 경찰들의 아주 고전적 비위가 있습니다. 술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스폰서 두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괜히 뭐 직무상의 범죄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는. 근데 이 아주 원초적인 비리 이거 많거든요, 여전히. 여기에 집중하면 공수처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가 거기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면은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니고 정권 하명 수사, 윤석열 수사 대상 1호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공수처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검찰이 검찰을 수사 못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은 거꾸로 군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군은 계급 사회인데 결국에는 군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별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걸 되게 세게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예요. 예, 군 법무관 있을 때 그때 대장 둘을 이제 사실 수사해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유명해지면 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처럼 공수처가 그런 기득권을 깨는 모양새를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아 불안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있는 게 낫네. 뭐 이런 인식이 생겨야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윤석열 총장은 1호가 될 가능성은 적다. 두 분. 말만 그렇게 하겠죠. 설마. 자, 그러면 저희 그 리얼미터라는 그 브랜드 평판 1인 조사 회사의 우리 신입석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하면 다나와 여론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는 그 징계의 결정이 되기 전날인 어제 조사를 하였고요. 질문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만일 징계위로 중징계로 결정된다면 이러한 결정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직 2개월이 중징계 맞죠? 네, 그렇죠. 네, 맞죠? 정기 이상 정기 예. 제대로 조사했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6.9%,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52.4%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 사은품 우리 이 최고위원님 아주 쪽집게인데? 예, 여기서 특히 뭐 여론조사 매우 이급.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또 43.6%로 좀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예. 아 근데 저게 진짜 그 매우자가 들어간 게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여론이 완전 양분됐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도 예. 보면 매우 싫어하면 매우 좋아하면 이게 진짜 요즘 네. 많이 비율이 높던데. 예, 세부 계층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여성에서는 뭐 잘된 일이 38% 그리고 잘못된 일이 45.8%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에서는 잘못된 일이 59.9%로 잘된 일보다 좀 높은 비율을 좀 보였습니다. 예, 연령별을 보면은 40대에서는 잘된 일이 잘못된 일보다 근소하게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잘못된 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그리고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긍정응답이 30%대 전후로 적게 나타났고요. 특히 또 6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60%대로 좀 전체 부정응답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 살펴보면 좀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이쪽 지역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매우 좀 적게 나온 반면 호남 지역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좀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정당별로 보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78.1%로 대다수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도 샘플 사이즈가 좀 작긴 예. 한데 나와 계시니까 아, 실제로 예. 없어요? 머릿속에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례수가 30개 미만이다 보니까 그건 두번 예. 듣는 일인데. 그 말씀 괜히- 3번 중에 괜히 결과를 얘기하다가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예. 근데 정의당 지지층도 대충 비슷할 거예요. 민주당. 예,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뭐 열린민주당도 근데 지금 자막으로 대충 이제 보면 처리해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84.7%로 좀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중도층은 절반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반면 또 진보층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긍정응답이 절반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이상 조사하면 다 나와 여론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연령 세부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제가 그 눈여겨보는 게 4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40대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현 정부와 좀 궤를 달리하는 현 정부를 이제 출범시켰던 게 3040 여성이었는데 핵심 지지층이 40대 굉장히 돌아서긴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잘된 일이다. 또 정부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검찰 개혁과 같은 주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검찰 개혁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고 내년 재보궐선거 때 아마 핵심 쟁점이 서울에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다 할 그런 어떤 국민을 설득할 만한 정책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런 여론에 안주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결국에 이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정권 말기에 가서 핵심적 평가의 지표가 될 텐데 그 점이 좀 취약한 게 지금 현 정부로서는 좀 나중에 뒤가 허전하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닌가. 30대가 예상 밖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5, 6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 영끌에서 가장 지금 대출 많이 받은 세대가 3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50대 후보님에 뭘 펴줬을까 보면은 그분들이 20대 때
박정희를 마지막 경험했던 세대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한 거고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저렇게 현 정부에 강한 지지 성향을 보내는 거는 결국에는 첫 투표로 노무현 대통령 뽑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30대지만 30대부터는 그 부채의식은 좀 없습니다. 또는 첫 투표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젊었을 땐 좀 더 개혁적 성향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이런 성향 때문에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강했었던 건데 최근에 뭐 이건 박원석 의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적 세력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이거는 권력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에 가까운 것이지 뭔가 진짜 진보적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란 구호 자체가 좀 실제화되면서 퇴색해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전, 충청, 세종이 지금 윤석열 총장 부친의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 추윤 갈등 관련된 여론조사에 보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는데 또 이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처럼 대전, 충청, 세종이 원래 반반이거든요, 항상. 예, 아주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근데 딱 그렇게 나왔네요. 부울경, 대구, 경북은 잘못된 일이라는 게 뭐 당연히 높게 나왔고, 근데 광주, 전라도 보통 한 70%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이제 잘된 일이라는 게 54.3%에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이제 국민 대다수께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로 많이 돌아섰다. 예. 그렇게 해석될 수 그러니까 있는. 중징계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하고 지금 조사한 건데 중징계는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판단이라 국민들도 봤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정직 2개월이라는 애매모호한 중징계지만 중징계 중에서는 약간 가벼운 중징계처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빨리 국면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면 전환의 가장 좋은 카드는 추장관 바꾸는 거죠. 그거보다 확실한 카드는 없어요. 청와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는 오래 끌지 않고 이 원포인트라도 원포인트면 사실 추장관한테 약간 경질성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인사수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개각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민생이나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데 집중해야지 이걸 가지고 더 끌면 더 끈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추장관 입을 못 막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당이. 그게 그 상황이 더 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차 개각의 시기는 뭐 대략 뭐 연말 연시 조금 뒤로 좀 가는 거 아닙니까? 개각은 당연히 제 생각엔 정세균 총리도 지금 이제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예를 들어 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장관들을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랑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것보다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건 여당 내에 이제 이견을 어떻게 표출하냐 사람들이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입법 과정에서 다소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했던 적도 있지만은 저는 정권 지지율이 42%로 내려가고 30% 중반대로 이제 간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봤지만은 수많은 노선 갈등이나 이견이 이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런 것이 없겠느냐. 특히 윤석열 총장에서 아까 이제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사가 매듭 짓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누가 먼저 입을 떼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근데 거꾸로 입을 떼지 않는데 청와대가 먼저 움직이면은 이것도 좀 청와대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수입니다. 경질성에다가 본인들이 뭐 자신 있게 추진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패배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먼저 막 방울을 달 것이냐 그게 아마 좀 관심. 시장관은 아무래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12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했으니까 1월쯤에 교체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 사실 이미 빼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공수처 출범시키면서 빼면은 모양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자기들만의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입니까? 예, 그냥 하루라도 일찍 빼는 게 나아요. 그냥 밖에서 보면은.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빼면은 국민들이 모양이 좀 더 좋게 생각하겠지. 첫날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미 공수처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추 장관은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당이 또 도와줄 땐 도와줘야 되고 또 제어할 땐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시기가 언제냐 보면요. 예전에 당직 사병과 이제 추미애 장관은 아들과의 이제 갈등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황희 의원이 당직 사병이랑 이런 어떤 사실관계 다툼이 있은 다음에 혼자 사과해 버립니다.
단독 사과를 했어요. 정론관 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의아한 거거든요. 황희 의원이 사실 팀 플레이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당직 사병에게 혼자 사과를 해버리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당직 사병은 오케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소하겠다. 이렇게 갈라서 이제 대응하게 된 것인데 황희 의원도 사실 다선 의원 출신이고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장관을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사과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했다는 것부터 저는 당내에 이미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에 깊게 같이 껴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소고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분들 예를 들어 뭐 저랑 친하지만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같이 이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은 행동을 같이 안 했거든요. 근데 황희 의원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혼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황 의원만 콕 찍어서 그때 당시 사병이 다른 사람도 다 고소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황희 의원이 사과해서 황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직사병이. 그때부터 이제 행보가 갈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균열의 가능성이 좀 보일 수 있다. 그 얘기군요. 아무튼 근데 추미애 장관이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선 조사하면은 아무튼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후보하고의 격차는 좀 있어도 많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한 5%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팬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바로 내치지 못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영향이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죠. 모양새도 뭐 그 개각을 하는데 원 포인트로 한 장관만 딱 찍어서 하면 좀 그 경질의 의미가 강해서 아마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또 어쨌든 정치적 장래를 막을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박영선 장관도 이제 서울시장 나가려면 1월 중에 사퇴를 해야 되고 정세균 총리도 뭐 거취 얘기가 나오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달 중에 대충 어쨌든 공수처장 그 후보들 그 추천까지 마무리하고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1월 적당한 시점에 개각이 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추장관의 교체는 이제 거의 뭐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더 갈 이유도 없고 더 가봐야 좋을 것도 없고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추 장관이 앞으로 이제 단독으로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대선 아니면은 결국에는 총리직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자력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 다음 달에 뭐 혹시라도 퇴임을 해가지고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 갈 동력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크게 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짜 추 장관의 정치 커리어를 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은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추 장관도 이번에 검찰 개혁하면 내성을 많이 입었지만은 여권 내에서 그 노고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는 추 장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전국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인데 하여튼 추 장관 입장에서는 두 개밖에 길이 없어요. 대선 가든지 총리 가든지. 근데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래서 서울시장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박영선 장관도 지금 고민하고 선거가 6개월 정도만 뒤에 있었다면 추 장관이 좀 동력이 생길 수 있겠으나 지금은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일전을 벌였던 그 안에 내상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에 바로 뛰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지는 않겠죠. 그건 뭐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고요. 만약 추장관을 후보로 내세우면. 그리고 윤석열 대 정권 이 구도를 재보궐선거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여당 입장에 전혀 없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추 장관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자기 이미 뭐 대선 주자로서 또 진영의 대표성을 획득해서 가겠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굳히고 무리하지만 이 과정을 밀어붙인 건데 서울시장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취임하면서 무슨 공약을 걸었냐면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3분의 1의 확률로 여성 공직자가 와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1호 총리 이낙연, 2호 총리 정세균, 3호 총리는 여성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얘기가 내부에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화합형에 많이 거론된 인사가 김현미 전 현직 장관이죠. 만약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김현미 장관의 승진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영전 가능성이 이게 있는 것인데 저는 두 분 다 예를 들어 뭐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실 여성이 한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업무 특성상 일반적으로 남성인 대통령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성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스트해봐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현미, 추미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어쨌든 정권의 입장에서 치열한 뭐 전투를 벌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고 세부적으로 대담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위원장님 그리고 그 이준석 최고, 박원석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뭐 어땠나요? 저희가 이렇게 좀 누추한 곳에 모셔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이 아니요, 없지 않아 아닙니다. 있는데. 오늘 재밌었고요. 네. 그 워낙 뭐 이준석 최고하고는 방송을 많이 해서 뭐 서로 방송하지 않으면 무슨 말 할지 잘 아는데. 손흥민, 케인 뭐 이런 관계죠. 예, 물론 이제 둘이 골은 못 넣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두 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조사하면 다나와와 리얼미터 TV 두 채널입니다. 두 채널 오늘 합방이니까요. 합방. 네, 이 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리얼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